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동차반 첫 강인데요. 10년 동안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나온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이제 공인노무사에서는 기본적인 게 안 나오고 거부처분만 아주 미친 듯이 나왔어요. 거부처분만. 그러니까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거부처분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거부처분을 이용한 그 재결을 이제 거쳐서 나오는, 특히 재결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10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어요. 그 페이지 넘겨서도 있고 매년 나왔어요. 매년 그러다가 이제 한번 뻥 터뜨렸죠. 이제 재결주의로 한번 뻥 터뜨렸어요. 재결주의를 한번 시험 문제 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재결을 항상 가운데 끼고서 시험 문제를 냈다. 굉장히 이제 다른 유사 직역에서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오후공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점에서는 안 나왔어요. 아예 안 나오고 유일하게 거부처분에서만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서도 이 거부처분에서만 나올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매번 이렇게 나왔긴 했지만 여기서만 나올까라는 이제 약간의 의문점이 있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고 적격도 이제 제일 어려운 데서 나왔어요. 2013년도에 나왔던 이게 원고 적격이 제일 어려운 지점에서 나왔거든요. 제일 심플한 인근주민, 기존업자, 타방 신청인 이런 데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협의회 소익에서는 이제 심플하게 가중처분 위험 있는 데서 나왔어요. 원상회복 불가능한 경우 나왔고 이 두 지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나올 때에서는 나올 만한 곳에서는 계속 나왔는데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안 하고 좀 더 그러니까 이 표면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하나 더 들어간 지점, 그 지점에서 다 대부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에서도 성결 문제라고 하는 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국가배당 청구성 둘 다 나왔어요. 둘 다 나왔어요. 17년, 21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구제를 그렇게 또 많이 냈어요. 가구제를 많이 냈고, 그래서 가구제에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꽤 많이 냈습니다.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거의 4년 토울로 냈어요. 11년, 15년, 19년, 21년 이렇게 4년 토울로 냈어요. 올해가 이제 23년이니까 여기는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제3자의 소송 청구와 재심 청구 있는데 소송 청구는 내지 않고 재심 청구만 물어보았어요 또. 근데 재심 청구 하나 가지고 25점짜리 냈다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25점이 안 나오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25점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은 건 기본 점수를 주겠다는 이제 이런 의도예요. 좀 못 쓰더라도 기본 점수는 다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 가면 병합이 있죠. 병합 우리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병합은 두 개밖에 없어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하고 10조 2항,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상의 병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게 이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를 병합시키는 이제 병합이 나왔었거든요. 그 민사소송법상의 병합이거든요. 그건 그 병합이 나왔었고 11년, 18년에서는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법성 이쪽은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절차 파트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서 한데 여기서도 낸 적이 없고, 그다음에 판결에 가서는 일부 취소 인용 판결 시험 냈고 사정 판결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꽤 오래 전에 냈어요. 그리고 기속력은 계속 냈어요. 기속력. 그래서 기속력에 19년대에 나왔고 12년, 18년, 그다음에 13년. 그러니까 18년, 19년, 13년 이렇게 13, 18, 12, 13, 18, 19 이렇게 12, 13, 18, 19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낼까 싶은데 어쨌든 기속력에서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부관 가지고는 시험 문제 안 냈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에서도 거부처분에서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거부처분에서만. 그래서 가구제와 임시처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행정지 이런 거. 그다음에
5페이지 가면 취소 인용 재결에서의 기속력도 시험 문제 냈고 전부 다 대부분 다 뭐냐면요. 이 거부 처분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거부 처분에 관련된 거 직접 처분도 이 거부 처분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결의 실효성 확보 이런 거 자 불고지 오고지 그래서 희한하게 또 행정심판에서 꼭 한 문제씩 냈어요. 테마별로 희한해요. 우리 시험 제도가 공인노무사는 약간 조금 애해요. 그다음에 항고소송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확인 소송 여기 꼭 한 문제씩 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년, 21년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계속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이쪽 항고소송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조금 즐겨하는 거 아닌가 싶게 합니다. 19년에 실적 당사소송 나와가지고 그때 브리타라고 해서 굉장히 또 당황했었죠 사람들이. 요거.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의 형식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언제나 취소 소송, 무효도 항의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 이렇게 총 6개의 소송 형식이 있는데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우리 공인노무사에서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지방자치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면 출제 오류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법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수업할 거는 뭐냐면요. 이 2012년 일행 그러니까 행정고시 학생들이 봤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영학 과목 2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법학 과목 2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법하고 쟁송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과목 2과목이 이제 경영학 인사노무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학 과목의 이 글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노동법인 실체법상의 글 쓰는 방식과 그 다음에 소송법인 쟁송법상의 글 쓰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런 다르다는 것을 의식을 못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세요.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법학 답안인데 답안 형식으로 구성을 못 해내기 때문에 내가 경영학 쓰던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대로 법학을 거기다 녹여낸다 그러면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나로 가죠. 목차 외워서 써야지. 근데 목차를 외워서 쓰는 건요. 이거는 케이스 풀이가 아니에요. 이건 단문 풀이에요. 옛날에 단문형으로 있을 때 목차에 따라 썼고요. 지금 케이스 풀이잖아요. 그럼 이 케이스 풀이의 기본 대원칙은 판례에 따라서 풀이한다예요. 케이스 풀이의 대원칙은 판례에 따라서 풀이한다예요. 그래서 판례를 모르면 케이스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판례를 모르면. 근데 대부분 요즘도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이거를 해결해요. 학설과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론과 학설은 아무런 쓰임새가 없습니다. 법학에선. 왜? 그 이론과 학설을 통해서 그 법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론과 학설을 통해서 그 법조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풀어서 쓸 때 판례를 통해서 풀어 쓰는 것이지 이론과 학설을 통해서 풀어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현직에 가시면 매번 져요. 승소율 10%도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매번 져요. 조정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조문과 판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지어 비치 법전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 판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법학 답안 작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이번 동차반에서 그래서 이번에 동차반에서 약간의 행운을 기대하면서 바로 동차를 바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나간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A시의 시장은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자료 보셨죠? 자, A시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갑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모호가 건물이란 이유로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이게 기예요. 이게
기예요. 기. 여러분들 기승전결할 때 글쓰기 하는 방식 있죠. 기예요. 기. 그다음에 승. 이에 그 후 갑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 기간까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전. 이제 시선이 바뀌어요. 그러나 시선이 바뀌죠. 전. 갑은 동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가로 열고 단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각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이거는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고 질문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투고 있다. 갑은 위 계고에 대하여 치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결.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항상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법학의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기승전결 구조이기 때문에 문장이 반드시 네 문장이 필요해요.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문장으로 구별이 돼 있어요. 네 문장으로 구별이 돼 있고 첫 번째가 그거고, 그래서 보통은 네 문장에서 많게는 가장 긴 문제가 8문장이에요. 기 2문장, 전 2문장, 결 2문장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 각 2문장씩 하면 8문장이죠. 그리고 기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이고 승에서 2문장, 전에서 2문장, 결에서 1문장 이렇게 해서 6문장. 총 그래서 보통은 4문장 아니면 6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학은 무조건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문제도 구성을 합니다. 4문장에서 6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4문장 아니면 6문장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법학 답안을 법학 문제를 읽으실 때, 이 여러분들이 경영조직론이라든가 인사노무관리론을 읽으실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어야 돼요. 지금 읽는 것처럼. 근데 법학 답안은 밑에서부터 위로 읽는 거예요.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법학 답안은 밑에서 위로 읽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법학 답안은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밑에서 위로 읽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탑다운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탑다운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탑다운으로 읽으시면 함정이나 함정은 다 빠지세요. 그리고 논하지 말라는 것까지 논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논하지 말라는 걸 논해요. 그럼 바텀업이에요. 바텀업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건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꾸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읽으면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마지막 문장이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성질을 논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취소의 대상인지 논하시오.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계고의 법적 성질 그러면요. 이렇게 법적 성질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바텀업이에요. 일반적으로 강학상 뭐뭐인지 여부. 지금 모르셔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강학상 뭐뭐인지 여부, 그 다음에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것도 함정 문제에 빠지는 건데 그 앞문장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럴 때 그 앞문장 보면 뭐가 있어요? 네, 갑은 위 계고에 대하여 치송을 제기하려고 한다예요. 치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계고의 법적 성질은 뭘 지금 쓰라는 거냐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냐가 법적 성질론이에요. 이건요. 계고가 법적 성질은 앞부분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고에 대하여 치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계고 위에 뭔가 막 나와 있어요. 뭔가 나와 있으면서 얘가 뭐 인용을 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갑의 권리구제는 가능한가?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갑의 권리구제는 가능한가 하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법적 성질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동치하니까 이렇게 써도 점수 줘요. 점수 주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성질은 취소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 이거 취소의 대상이냐예요. 묻는 게. 즉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적 격의로 하는 건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게 처분이냐가 이게 법적 성질론이에요. 이게 법적 성질론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계고의 법적 성질론의 바로 앞에 있는 묻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법적 성질론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 어느 것이냐 했더니 계고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죠. 두 개. 복수의 계고일 때 어느 것이 될까? 두 개 다 취소의 대상일까? 앞에 있는 게 취소의 대상일까? 뒤에 있는 게 취소의 대상일까?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일단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을 일단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바텀업이에요. 바텀업.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자,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한 5대 리걸 마인드를 볼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바텀업. 그러면 첫 번째 리걸 마인드 1. 첫 번째가 뭐냐면 대전제 설정하기에 대전제 설정. 여러분 우리 3단 논법 들어보셨죠?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3단 논법의 대전제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소전제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소전제는 뭘로 빠지는 거예요? 대전제에서 앞에 있는 이 요건이 빠지는 거죠. 이걸 요건이라고 그러죠. 요건. 이걸 효과라고 그러고 법에서는.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요건이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이건. 판단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효과, 결론이 이건 효과죠. 효과. 마지막 효과인데 결론이 뭐냐면 죽는다가 빠지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죽는다인데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과연 죽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빼내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이 소전제를 뺄 때는 대전제의 이 요건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조건.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이라면 죽는다죠, 이거. 사람이라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죽는다. if should죠. if should. 사람이라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if then should잖아요. if then.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죽는다 할 때 이 if이죠. if.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빠지는 거예요? 소전제로 빠지는 거예요. 효과가 소전제로 빠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 그러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를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오류라고 그래요. 논법의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빼는 게 아니고 소전제는 반드시 조건 파트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조건을 이루고 있는 명사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는 지금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일로 빠진 건데 명사들이 여기가 여러 개면 여러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빠져요. 자, 요거 첫 번째가 요거를 이제 대전제라고 그래요. 대전제. 그러니까 대전제를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대전제를 구성할 거냐가 첫 번째 주된 관심사예요. 법학답안의 첫 번째 주된 관심사가 첫 문장. 모든 답안의 첫 문장이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해요. 모든 답안의 첫 문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다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전제가 존재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가장 대중적인 존재 방식. 대중적인 존재 방식은
뭐냐면 법조문이죠, 법조문. 법률 규정이 바로 가장 대중적인 존재 방식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if should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요. if should 문장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고, 센텐스. 그 다음에 강학상 정의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전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판례 정의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판례의 정의로. 그러니까 강학상 정의 혹은 판례 정의로 존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흔히 법학 답안할 때 가장 대중적인 요거까지 해서 여러분들 비치법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오픈북 시험이 돼요. 그래서 대전제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오픈북 시험이 되는 거예요. 대전제의 존재 방식은 세 가지예요. if should 문장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뭐가 있을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소재기가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고 if should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없는 것 같은데요. if should로 되는 것. 그 다음에 강학상 정의로 하는 것은 이제 저거예요. 그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강학상 정의로 들어가고 판례 정의로 들어가는 것은 거부 처분일 때요. 거부 처분일 때 판례 정의로 들어가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이제 점수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대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대전제는 어떻게 이렇게 존재 방식이 이렇다면 어떻게 문제가 나와야 대전제를 보는 거냐 이제 그거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이 대전제 설정하기, 자, 대전제를 선점하라. 이게 법학 답안에 있어서 첫 단계예요. 자, 제시문에 묻는 문제를 자극으로 삼아서 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반응을 대전제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고의 법적 성질이 자극이에요. 그런데 자극인데 법적 성질을 어느 영역에서 논하란 말인가? 어느 영역에서 법적 성질을 논하란 말인가라고 자극을 구체화시켜줘요. 어디서? 바로 앞 문장에서. 항상 바로 앞 문장에서. 그래서 봤더니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죠. 지금 문제가 바로 갑은 위 계고에 대하여 취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기서로부터 계고의 법적 성질이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을 이끄는 걸 대전제라 그래요. 자, 대전제를 만드는 방법은 묻는 문제를 자, 2% 만들어 보는 것이죠. 높아심에 말하지만 행정법 답안 작성을 위하여 문제를 읽는 방법은 바텀업이에요. 절대로 탑다운 아니에요. 탑다운 한 순간 모든 함정이 여러분 다 빠지세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가 2%를 만족시키기, 2% 바꿔주는 머릿속에서. 자, 갑은 이 계고에 대한 시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라고? 그럼 계고의 법적 성질이 뭐지? 아, 계고에 대하여 취송을 제기하려니까 그러면 계고에 대하여 취송을 제기하려면 계고의 법적 성질은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 자체가 대전제인 경우가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는 거예요. 자, 바텀업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묻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갑의 취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와요.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자극이죠, 이게. 그럼 여기서 자극은 갑의 소제기가 적법한가? 갑의 취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게 자극이죠. 여기서 문제 출제 원칙이 있는데 소제기가 적법한지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소송 형식을 제시해 줘야 돼요. 왜? 소송 형식마다 소제기의 적법성이 다 달라요. 취소 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 무효 확인 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 부자유 확인 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 당사자 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 기관 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 그 다음에 민중소송인 주민소송의 소제기의 적법성이 다 달라요. 이걸 소송 요건이라는데 다 달라요. 지금 동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아니면은 노동법 1, 2 그 객관식 공부를 했던 기본적인 기초 지식까지 이제 들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소송 형식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소송 형식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이게 안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 해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대전제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금방 말했죠. 자고로 주어지는 문장을 if로 만들어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송의 제의가 적법한지 검토하셔. 이걸 if로 만들면 치송의 제의가 적법하려면, 갑의 치송의 제의가 가능한지 검토하셔. 이럴 때는 치송의 제의가 가능하려면, 그 대신 갑의라는 것을 빼면 돼요. 일반 추상적으로 써야 되니까. 개별 구체적인 그런 표현들은 빼고요. 일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if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면은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액, 제소기관, 관할법원, 행정심판 전치 등의 치송 요건을 충족, should 하여야 한다. 저는 이거를 대원, 피협, 재관행 이렇게 외워요. 저는요. 대원, 피협. 다른 방식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원, 피협 두 문자로 이거 대원, 피협, 재관행 대상으로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소액, 제소기관, 관할법원, 그다음 행정심판의 전치주의 이걸 대원, 피협, 재관행 이렇게 7개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검토를 하실 때 대상인지 여부, 원고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고적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협의 수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소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땅땅땅땅 밑으로 빼내는 게 논리적 답안 작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배열한 다음에 배열된 순서 그대로 밑으로 쭉쭉 빼내면 돼요. 무슨 얘기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if 문장, if 안에 들어있는 요 명사가 어디로 들어가요? 소전제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if 명사가 금방 대원, 피협, 재관행이었죠. 이거였단 말이죠. 이거 대원, 피협, 재관행 이거. 그러니까 이 if 명사. 그러면 이제 should가 뭐예요? 이거를 충족하여야 한다. 충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should 명사 앞에 should 앞에 있는 이것들 하나하나들이 다 뭐예요? 소전제대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하나들이. 이거 하나하나들이. 자, 소전제 빼는 것도 좀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럼 마지막 다시 한번 문장을 볼까요? 자, 예 두 번째.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시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하시오. 그럼 이것도 자극은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행정처분의 처분이 위법한가? 그러니까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은 갑의 주장이 2% 타당하려면, 그 다음에 혹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려면 땡땡 처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 1번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예 1번만 우리 시험에 나오고 예 2는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if should 문장은 반드시 암기를 하여야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특이하게 아주 크게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렇게 나오는 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파트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의 이제 결론이 법률 규정인 경우가 있어요. 자, 제시문에 묻는 문제를 if로 두었을 때 그 if를 만족시키는 논점이 하나예요. 논점이 하나라는 게 뭐냐면 2% 바꿔봤더니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것처럼 2% 바꿔봤더니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물어보는 경우, 그러니까 2%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봤더니 요것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것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재가 적법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중에 치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로 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관점을 하나로 딱 이렇게 하면 거기 하나하나마다 다 뭐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되는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법률 규정을 바로 다이렉트하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를 만족시키기 위한 should의 결론이 법률 규정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봤더니 야, 제시문에 묻는 문제를 if로 이제 두었을 때 그 if를 만족시키는 논점이 하나예요.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그럴 때는 그 논점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법률 규정이 거의 빠짐없이 존재해요. 자, 빠짐없이 존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느냐? 행정소송법 1조부터 행정소법 46조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행정소법 1조부터 행정소법 46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46개 조항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행정소송법 1조부터 46조까지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행정법 답안 작성의 기본 첫걸음이에요. 이거 대전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체행정의 이제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특히 그 법률 규정이 행정소송법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법체행정의 원리가 법원에 의한 행정의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이 통제를 하려면 반드시 행정소송법의 규정대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을 달달달 암기하는 것이 행정법 답안 작성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정실체법 내용만 막 드립다리 파다가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이 왜 이렇게 어렵고 안 되지? 야, 왜? 이게 행정장소법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론으로 막 들어가세요. 이론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신신당부하는데 이론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론은 몇 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법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고 스스로 이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사실 2차 학습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공부와 행정소송법이라는 그릇 안에 행정실체법 집어넣기인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행정실체법을 안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건너뛰어요. 그거를 본안에 있어서의 이법성의 심판, 이법성 판단이라는 파트를 우리가 건너뛰어요. 그 건너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어렵고 조금 뭐야 뭔가 안고가 빠진 좀 허탈한 공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전하게 여러분들이 판사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예컨대 뭐 취소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 갑의 취소의 원고적 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갑이 제기한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의뢰 처분이 이제 신뢰보원칙 위반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우리는. 그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취소인용 판결 후에 동일한 처분이 가능. 이건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건 제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극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검토하시오예요. 그러면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자극이 이제 두 시각으로 나뉘어요. 요거는 지금 동차반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론설과 이원설인데 그 이론설과 이원설이라는 견해 대립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과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라는 두 견해가 대립을 해요. 취소의 대상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하는데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론설, 즉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인 판례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답안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면은 점수가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동차반에서는 물론 동차반이 아니라 뭐 무슨 유예생이든 다 그래요. 결국 이 주관식 답안 작성은 문장으로 이 채점자를 속이기예요. 문장으로 채점자를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안타깝죠. 안타까운 게 이 강사 선생님들이 전달해 주는 이런 그 요약된 답안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외우세요, 그냥. 제 강의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외우세요. 그거는 그 안에 뭔가 논리를 일관되게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오래 공부를 이제 하게 돼버리는 이 치명적 실수가 뭐냐면 그 문장을 있잖아요. 요 글을 나의 시선으로 재해석을 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이해 방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2차를 빨리 끝내려면 이 필터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나의 인생관과 나의 이 이해의 수준으로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 이 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요 글은 요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거기에다 각자의 해석론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빼낼 때 어떻게 빼내냐면 자기의 논리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다시 또 빼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논리성이라는 필터링 통해서 들어갔다가 빼낼 때도 이중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답안 작성을 할 때 이중의 왜곡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진짜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이거는 이제 필수적 작동 방식이라 들어가는데 문제는 빼낼 때는 내 생각이 뭐든지 그다음에 나의 사고가 뭐든지 간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100% 베껴서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동차반을 통해서 문제와 어떤 해설지를 보시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넣어가지고 시험장 가서 그걸 그대로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자를 속여야 돼요. 안다고.
안다고. 아, 이 친구가 올해 동차반인데 그런 냄새 안 풍겨야 돼요. 야,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아, 1, 2년은 정말 엄청나게 판 친구구나. 이런 정도의 냄새를 풍길 정도로 그렇게 글이 정확하게, 예, 내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사고하고. 심지어 구두 면접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속여요. 옛날에 사시가 있었을 때 2,000명을 이제 뽑았던 시절에는 약 한 1,300명이 서울대 애들이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비법대가 애들이 합격을 했어요. 법대보다. 특히 이공대에서 엄청나게 들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권리도 몰라요. 권리도 모르는데 합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암기에 특화되어 있는 머리인지 한 2년이면 다 외워서 합격을 해요.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민법 자체도 모르고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이제 최소 20년 차 이상의 판사님들하고 검사님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이 보기에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이 강화됐습니다. 한동안 면접이 강화돼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거 물어가지고 모르면 다 탈락시켜버렸어요. 면접 미흡이면 점수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애워서 그대로 토해내는 이런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애워서 토해낸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2차는. 1차는 내 나름대로 외워서 시험장 가서 문제가 자구로 주면 선지를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선지를 구성하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이런 얘기 나오면 꼭 이게 답이었지. 내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2차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2차는 내가 구성을 해야 돼요. 내가 문장을 구성해야 되고 내가 이 목차의 흐름을, 목차라는 게 판단의 단계들이거든요. 판단의 단계들을 내가 배열을 해놔야 돼요. 그 설정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다 실패한다고요. 논리성이. 그러니까 아예 애워버리세요. 강사가 가르쳐주면 그 강사 가르쳐주는 그대로 애워버리세요. 그냥요. 자, 그래서 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대전제를 이제 선점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론설, 이원설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뛸게요. 조금 이따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넘어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한 번 더 자극을 좀 더 리걸 마인드 넘버 1 바로 위에 한 번 더 자극을 살펴보면 이 가백의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만약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if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if, should 행정법 12조의 일문에 이 일문을 딱 적용을 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취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if, should, 행정법 12조 1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if, should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을 쓸 때는 뭐 쓴다? 이에 대한 행정법 12조 1문에 의하면. 그래서 바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이 첫 문장이에요. if should로 됐을 때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이게 첫 번째 전제 방식 이거고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문장을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하게 바로 법조문으로 들어가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바이더 로우니까 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에 의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조문 보고 베껴요. 그냥 여러분 비치 법정 있잖아요. 법조문 베끼기 하는 거예요. 베끼기. 법조문 베끼는 게 우리 법학 답안에 특히 행정쟁송법 답안에 법조문 베끼기가 40%예요. 법조문 베끼기가 답안 작성의 40%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법대 출신들이 대부분이니까 비치 법전을 줬어요. 분명히 법전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법전을 주면 법전 베끼면 컨닝한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외웠었어야지 어떻게 이걸 보고 베끼지? 컨닝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보고 베끼는 게 답이에요. 컨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보고 베끼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보고 베끼는 거예요. 12조 1문을 그래서 보고 베낄 때 이 조사를 가지고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법조문 가지고 계시면 12조 1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조 제1문 읽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보고 베껴요. 그래서 뭐 제12조 제1문에 하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컴마 펑츄에이션 마크 빵. 그 상태 그대로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보고 베껴요. 그냥 여기다 안에다 보고 베껴서 딱 마침표 찍으면 돼요. 이렇게 쓰라는데도 안 쓴다니까요. 도무지. 이러면 여기서 점수가 2점이 올라가요. 그 이 상태 이대로. 법조문을 제대로 원고 적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법조문 몇 조, 무슨 법, 몇 조 몇 항이야? 예.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1문이요. 그 실렉션에서 딱 썼어요. 그러면 그게 리걸 마인드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뭘 쓰냐 여기다가 원고 적격이란 소송 제도를 이용할 유효적절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학설 강학상 정의 학자들의 얘기야.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행정소송법 12조 제1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국회에서. 그럼 만들어진 결론 가지고 우리는 계속 써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게 만들어졌지 하면서 앞에 있는 막 엄청난 논의들을 쓰고 있다니까 여기다가. 얼마나 답답해요. 채점자도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줘요. 점수 안 줘요. 조문과 판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셨죠? 그래서 여기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자 가백의 취소이 원고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만약 이게 나왔어요. 그럼 첫 문장이 뭐라고요? 법 답안에 행정법 12조 제12조 제1문에 의하면이라는 이런 조사를 이용해서 취소는 처분의 취소를 갈 범죄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딱 쓰면 돼요. 여기까지. 아니 법학 답안이 그냥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대전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대전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들은 이제 조금씩 지나서 거부 처분이 판례 정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우리가 몇 가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이번 동차반에 요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기출문제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온 영역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기출문제가 나온 영역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안 나온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거 나올 텐데 아니요. 아직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제가 10년간을 이렇게 쭉 했는데 나온 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 데서만 나오기 때문에 나온 지점을 위주로 우리가 동차반 때 충분히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감사하고 만약 올해 시험이 안 된다 그러면 유예 기간 동안에 조금 더 확장하면 돼요. 그래서 동차반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전제를 일단은 첫 번째 쓴다. 대전제를 쓴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 해설지 한번 볼게요. 해설지 보면은 마지막에 자,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 검토하시라 했죠. 그러니까 법적 성질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적 성질은 앞에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니까 이 계고의 법적 성질은 뭐다? 하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그럼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각각의 법조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법조문이 19조와 2조 1항 1호가 있어요. 행정소송법에 법조문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2개. 그럼 이 2개를 어떻게 쓰지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2개를 어떻게 쓰지? 이 2개를 쓰는 방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일원설과 이원설이에요. 이게. 즉 실체법적 처분개념설과 쟁소부조 처분개념설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부하신 분들 들으신 분들 있을 건데 공부 혹은 이제 행정법 교재를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은 뭐 쟁송법적 처분개념설은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관점에 이게 법학 답안에 첫 번째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랬을 때 판례 있잖아요, 여러분들. 판례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1차 시험에서 노동법 할 때 가로 열고 이견 있으면 판례하면 가로 닫고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이론설을 쓰는데 이론설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볼게요. 해설지 여기 보시면 여기 해설지에 보시면 첫 문제의 소재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행정소송법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하동법 제19조 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와로 묶었어요.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요게 판례의 태도예요. 요걸 실제법적 처분개념서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는 걸 실제법적 처분개념서라고 그래요. 행정소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보고 베끼라면서요. 에 의하면 하고 이제 보고 베끼면 돼요. 그럼 19조의 제목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2조 1항 1호를 보고 베끼면 처분이란 행정처형 구체적 사실은 법정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의 행정 작용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2조 1항 1호예요. 보고 베낀 거예요. 그러면 19조 그러니까 와에 해당하는 것을 또 적어줘야 되겠죠. 취소의 대상하고 그다음에 처분이란 이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되는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취소의 대상 이 되는 이렇게 와를 이 되는 이 조사로 여기다 바꿔줘요. 수식적인 조사로 바꿔줘요. 이렇게 이 되는 여기까지 딱 쓰는 이게 이제 대전제 첫 번째예요. 취소의 대상이냐에 물어보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취소의 대상이 될까 하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9조와 2조 1항 1호에 의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지 이렇게 해서 딱 보고 베끼면 되는 거예요. 보고 베끼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베끼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외워서 쓰는 거 없어요. 외워서 쓰는 게 몇 군데 없어요. 실제 몇 군데 없어요. 외우는 건 다른 데를 외우는 거예요. 다른 데를. 즉 판례를 외우는 거예요. 판례를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3시부터 다음 이제 소전제를 어떻게 빼내는 건지, 그 다음에 판례를 어떻게 동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